10월 10일. 눌러야지 방송 시작을. 눌렀어요. 아 눌렀어요? 잡혀 있네. 초대할 사람 좀 할까요? 에어컨 다시 킨 거죠? 아까 너무 더웠지. 아니 홀리서 껐는데. 일부러 끈 거야? 아 네. 키즈했잖아. 그냥 발음도 이렇게 꺼? 아니 키는 게 나올 거. 다 들리실 것 같은데 이제. 네, 예측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어서 다들 말이 없으시죠? 그러게 아니 아니에요. 추석들은 잘 보내셨나요? 롱타임 노시. 롱타임 노스야. 진짜. 댓글 고정. 댓글 음? 고정.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는 뭐야? 아니 댓글 고정이라 그래가지고. 네. 추석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집에 내려갔다 왔죠. 집이 진짜 어디 저 순천이라 그러지 네. 않았어요? 순천만 뭐 있는데 거기 거기. 좋은 구경 많이 했겠네. 그냥 순천만? 가서 잤어요. 아, 계속. 나랑 똑같다. 난 집에서 잤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자니까 엄마가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오늘 우리 안희정 임시정부 그 홈페이지에도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정말 모처럼 뭐 단군 이래 최대 연휴였다면서요. 그래서 진짜? 거의 방학한 것처럼 전 재충전은 좀 되더라고요. 저는 재충전 됐어요. 잠충전에 잠충전. 잠도 좀 자고. 아니 뭐 우리 팀장님은 어디 관악산을 올라가셔가지고 네, 그 네. 멋진 사진 올려주셔갖고 네, 네. 이 좋은 경치 잘 봤네요. 그쵸. 태극기 있는 국기봉을. 그래서 국기봉이요? 네, 태극기가 이렇게 국기봉에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관악산이 은근히 험산이거든요. 거기 올라가려 그러면 어떤 때는 두 발로 못 가고 다시 네 원시로 발로. 들어가서 네 발로도 가야 되는. 맞아요. 네. 좋았어요. 다음에 한번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단합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굳이 왜 그렇게 무서운 데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우리 팀장님은. 우리 정신무장 우리 충분히 됐고요. 안 했는데 과장님이신 등산 주말에. 왜 좋은데 왜 그래? 우리 태훈이가 싫어하겠구나. 그죠. 네. 아니 뭐 요즘 과장님들도 입장을 많이 시키는데. 너무 웃긴다. 자 오늘 뭐 아까 날짜 물어보시던데 네. 10월 11일이죠. 네, 서로 네. 한 번씩 확인하고. 네. 그럼 이제 오늘 10월 11일 2017년 10월 10일 네. 10월 11일 안희정의 임시정부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니까 좀 약간의 어색함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또 나름 묘미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추어니까요. 네. 저희가 뭐 앞에 있는 황호인 동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 없는 건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네. 네. 오늘은 안희정 지사님의 동정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해야죠. 네. 네, 요즘 뭐 한참
뭐 뉴스도 많으시고 한데 동정은 뭐부터 할까요? 아니, 네, 그래도 그 거취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많으신 우리 건데. 저 페북에도 또 얘기가 뜨겁고 어디 밴드에도 그렇고 어디 또 그 스틸버드 이런 데도 이제 자꾸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거는 인지상정이죠. 네, 근데 오늘 이제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어제 뉴스긴 해요. 그런데 네. 충남 인권 조례 존폐 논란이 있다. 이제 이런 뉴스를 봤어요. 인권 보호냐 아니면 동성애 조장이냐. 네.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 그 충남 인권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또 안지사님이 네. 취임 초서부터 사실은 공을 많이 들이신 거죠. 네, 취임 네. 초라기보다는 2기에 네. 도지사에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그렇죠. 그때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고 네. 뭐 민주주의자라면 인권하고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표가 사실은 인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뉴스에 의하면 기사에 의하면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조례 폐지 서명 운동에 이어서 다음 주면은 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종교인 납세 뭐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 이슈는 이제 한술 더 뜨는 게 뭐라 그럴까 자꾸 이제 동성애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또 뭐 어떻게 보면 동성애도 저는 뭐 철저한 이성애자지만 철저히. 이제 그죠. 동성한테는 이제 그런 반응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생내적인 그런 내용 이런 것까지도 누가 인간끼리 그 가치 평가를 하거나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뭐 의견은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까지 옮겨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기본적인 자기의 어떤 성적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까지 침해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종교는 좀 종교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뭐 인간의 존엄성을 뭐 무시한다라는 뭐 이런 또 논리를 하는데 그 인간의 존엄성은 또 지켜주고 또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종교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닌 게 맞아요. 그렇죠. 일부 개신교 단체가 지금 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네요. 예. 그거는 진짜 저도 예. 바로 혹시 그런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면 네. 그게 이제 도의원 그때도 그 대형 교회 이런 데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이제 김용필 충남 도의원이나 뭐 이런 도의원들께서도 도의원 이름까지 다 알고. 오이. 뉴스를 아. 눌러보니까 네. 인권 선언 문서에서는 성적 부분이나 뭐 이런 걸 좀 삭제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뭐 청소년 노동센터 이제 이게 인권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그거 청소년 노동센터라는 걸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바탕으로 충남에서 근데 이게 이제 개설되자마자 바로 좀 폐지 위기가 왔다고 하네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심각할 수도 있네. 네,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충남에서 그 인권 조례를 통해서 저희 개설했던 뭐 장애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삐그덕거릴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안태정 지사님 그 입장에서는. 아니 또 지난번에 종교인 과세에도 사실은 뭐 김진표 의원이나 이런 분이 정말 개인적인 신념으로도 그렇게 뭐 장로시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약간
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표를 의식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좀 아까 뭐 거취얘기도 안 지사님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정말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대형 교회의 영향력이 좀 강력하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도의원이 되거나 이럴 분들이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음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서명을 10만 명의 서명으로 인해서 뭐 폐지에 그 공동 그러니까 폐지하지 않는 청원을 하는 거죠. 하는데 네. 이제 충남인권위원장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인권 조례가 폐지 청구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다른 시도에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연대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라고 일단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계세요. 일단은 그래도 위원장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좀 안도감이 상대적으로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충남 지역 종교계 지도자들과 그 시민연대에서도 지금 어떤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충남 시민 네, 충남 이제 종교계와 시민사회 지금 네. 이거 제가 보는 거는 시민연합회에서 반대 집회 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 열었어요 이미 인권조례 24일에. 아예 공동 행동이라는 일종의 협의체를 만든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또 좀 놀랬던 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크게 얘기하죠. 대형 방송인데. 소속도 네, 반대를 반대래요? 하네요. 이게 아. 논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도 반대를 하고. 아니 근데 그건 또 정당하고는 달리 예, 그러니까 어떤 정당- 종교적 신념에 관련된 그런 거 거니까. 같긴 해요. 네. 네. 또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이런 데서 부딪히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뭐 안지사 입장에서 내심으로는 부담스럽긴 인권조례를 하죠. 지켜야 된다 이러지만 형식적으로는 또 도의회의 안건을 불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러네요. 웃긴 거는 이게 충남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아산시에서 주로 일어나더라고요. 아산에 큰 교회가 많나? 아니, 뭐 아산에 큰 교회가 많다기보다는 아산이 지금 뜨고 있는 충남 쪽의 도시거든요. 좀 신선하네요. 어쨌든 도의의 판단에 따라 뭐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론에 의해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사실 이게 예.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충남 도 인권 조례가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산시의 나쁜 인권 조례라고 또 따로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네요. 여기서는 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안 지사님이랑은 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탕이 된 거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안지사님하고 관련이 네.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충남에서 어쨌든 12년도에 안지사님께서 이제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하시고 13년도에 인권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또 14년도에 인권 선언을 채택을 하시고 16년도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한 성과로 9월 4일날 이제 스위스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인권 증진 및 수호에 있어서 그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쨌든 토의도 하시고 이런 성과를 내셔서 우리가 토의 그 갔다 오신 화면을 보고 보람이라도 있어야지. 하셨는데 우수 사례로 소개도 되고 했는데 좀 잘 판단이 돼서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상당 기간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도 그 도지사를 중앙정부에서 옛날에 그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도지사도 막 임명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 박통 때 뭐 이럴 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방자치가 들어오고 지금도 저도 지방 정부라는 말이 그렇게 몸에 익숙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안지사님이 다른 도정 평가에 있어서도 뭐 계속해서 이제 뭐 1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제 어떤 인권 보장이나 이런 실천의 한 방편으로 이와 같은 인권 조례도 제정하는 데 또 심혈을 기울이셨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다방면으로 뭐 큰 중앙 정부를 맡더라도 수권 능력이 있다는 거는 정말 경제 문제 해결하거나 뭐 이런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뭐 인권이면 인권, 또 경제면 경제, 제도면 제도, 또 뭐 삼농혁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갖추고 다방면에 걸쳐서 이미 노력한 치적 이런 것들이 생겨서 수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또 일부 개신교 단체의 어떤 그 교조적인 종교 이념 추구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훼손돼 가지고 또 성적 소수자라든가 그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장애인 인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퇴보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좀 관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폐지랑 뭐 철회를 해야 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살릴 부분 또 살려야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인권 조례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또 사람 사는데 그리고 소외계층들이나 이런 분들도 앞으로 살아갈 거면 저희의 도움이 또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안지사님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공감하는 거는 뭐 중앙 정부가 이념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인데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세부적으로 실제 혜택을 받게 그와 같은 액션이 나갈 수 있는 그 말단에 있는 행정기관의 이와 같은 의식이나 그 근거 규정 같은 것들이 마련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더 소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조례 같은 것들을 신경 써서 제정을 하고 그거를 지켜나가고 이런 것들이 뭐 인권 신장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신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민주주의를 떠나서 지금 헌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기본적인. 민주주의보다 헌법이 더 큰가요? 그러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뭐 기사를 보면 안희정 지사님의 그 성함을 검색을 하면은 뭐 다음 행보 고민 중, 또 안희정 지사의 뭐 재보궐 출마 고민 중, 또 안희정 충남지사 불출마가다 천안갑 서울노원병 등 거론, 뭐 많은 기사들 쭉 비슷한 기사들이 아주 줄줄이 나오는데 사실 다 의미 없죠 뭐. 안희정 지사님 12월 연초에 뭐 거취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대담만 지금 계속 반복될 뿐이라서 저희는 그것만 기다리는 걸로.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또 우리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동지들도 많이 오시고 또 제가 초대를 했더니 우리 핵심 이재명 지지자인 제 대학 후배분도 입장을 하셔가지고 이재명 무서워. 전에 이제 이분은 그 저를 굉장히 이재명 지지 쪽으로 굉장히 끌어가려고 하셨고 저도 이제 그 강력 권유했으나 역시 그래도 사이다가 시원하다고 우리 후에는 이제 박은희 동지도 큰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는 저도 한 표 찍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뭐 그 경기도지사 하시면 딱 어울릴 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통령 하는데 제가 선뜻 동의를 못해서 그렇지.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미님 지금 부산에서 모임 중인데 부산, 포항 그냥 여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원래 네. 포항 선수잖아요. 포항 그러니까. 선수가 지금 네. 또 부산에서 활약이시고. 그러니까. 다들 반갑습니다. 맞아요. 희진님 맞아.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대전도 추우신가요? 여기 서울도 너무 추워서 네, 손 아니, 시려워요. 제가 다른 때는 위에 자켓을 못 벗고 있는 이유가 안에 반팔을 입었는데 회사 갔더니 오늘 쌀쌀해지니까 반팔 입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내일부터는 긴팔 와이셔츠 이제 꺼내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네. 본 주제, 첫 번째 본 주제를 우리 빈 멤버들 우리 동정을 얘기 안 했나? 그죠. 우리 태훈 동지가 학교에서 연수를 가는데 독일로 지금 연수를 갔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다고. 그분이 네. 이제 뭐 도시공학 쪽으로 이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데 왜 독일 갔냐 그랬더니 도시 구경. 도시를 보러 갔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독일이 그 도시에 대한 그 연구는 되게 많이 발전되고. 네. 뭐는 안 발전했겠어요. 그죠. 뭐 맥주, 소세지. 소주는 발전. 요새는 그래서 문 대통령이 그래도 메르켈 총리하고 좀 친하신 것 같아가지고 은근히 또 정은 가네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독일에 가 있고 우리 조민욱 동지는 또 다음 주 부산 출장을 위해서 지금 회의 중이라고. 네, 문화 사업 하시는 분이라 이제 영화의 도시 부산으로 가가지고 저도 제 친구가 진짜 지난번에 몬트리올 영화제에 나가서 뭐 그 첫 번째 부분 감독상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그 돌아온다라는 영화 한번 좀 봐주실 거예요. 제목이 돌아온다예요? 돌아온다. 좀 이따 개봉할 건데요. 알겠어요. 네, 그때는 제가 또 이거 깨알홍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적으로 애초에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분도 이제 굉장히 의식 있고 전에 어디 제주의 그 군사항구 그거를 해서 미러클 여행기라고 이렇게 의식 있는 영화. 돌아온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돌아온다. 네. 이태훈 동지 돌아온다. 네. 양승규 의원?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회자님이 주제가 사용제 지금 뭐 인터넷에 보면은 많이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사용제 폐지냐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어제죠. 10월 10일이 사용제 폐지의 날이었다고 해요. 네. 세계 사용제도 폐지의 날이었다고. 그래서 뭐 찬반 논쟁이 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용 반대 세계 회의가 2003년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세계 사용제도 폐지의 날을 지정한 이후 14회를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보니까 사용 선고를 지금 하기는 하죠, 사실은.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용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97년 12월 30일에 지존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네. 지존파의 그 23명에 대한 사용이 집행된 후에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이후에 지금 사용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 사용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 제도가 있는 국가, 없는 국가, 실질적 사용 폐지 국가 이렇게 한 세 분류가 있는 거죠. 세계에는. 우리도 이거 논의를 할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운 주제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그런 날도 있었지만 그 뭐 어금니 아빠라는 또 흉악범이 나타나가지고 뭐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예전에 또 있었나 봐요. 화제가 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잔혹범죄자까지 과연 법이 생명을 허용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생명을 끊는 뭐 정말 극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형제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거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저도 여기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최근에 한 걸 보니까 66.1%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뭐
다른 쪽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사용제를 존치시키고 실제로 사용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다수인 거죠. 그렇죠. 여론은 일단 여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용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대세인 거죠. 네.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두 분은 일단 사용제를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신 개인적으로. 예,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 사용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뭐 특별한 사용은 그러니까 찬성이. 그럴 수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냥 사용 제도를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저는 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죠. 아니, 오, 예. 아니 예, 그럼 그러니까 뭐 그 기본적인 그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가 되게 그 다양한 논리가 나오잖아요. 네.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런 그 범죄의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일단 나라에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그 사람들을 범죄를 저질러놓고 죽이고 마냐에 따라서 사회 안전성이지 예. 범죄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국가 치안이 일단 기본적인 그 국가가 설립되는데 그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범죄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러한 그 소소한 가까이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솔직히 우리가 더 놓치기 쉬워요. 이런 그 지금 일어난 범죄도 솔직히 아빠가 그 딸 친구를 죽이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 아빠가 어떻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 그 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범죄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안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이제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내가 죄가 없는데도 죽은 거잖아. 근데 누구를 죽인 사람을 사형을 시켰다. 그러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죽인 거지, 네. 국가가.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무고하게 죽은 사람보다는 덜 억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아까 뭐 지존파 그 끔찍하게 옛날에 사람을 그죠 뭐 따로 이제 그 화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태우고 이렇게까지 했던 그랬나? 놈들이잖아. 옛날에. 저의 인터뷰가 좀 기억이 나요. 그죠. 어렸을 때 인터뷰로. 나 왜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지? 그래.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잔혹한 범죄를 눈으로 볼 때는 저런 놈들 죽여야 범죄가 줄 것 같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위하라 그러는데 좀 겁주는 거죠. 겁주는 것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한참 됐지만 그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을 학교 다닐 때 좀 배웠어요. 근데 범죄인을 또 분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범죄는 아까 허인동재 얘기한 것처럼 예방하는 게 최고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형사정책 가르쳤던 교수님이 하신 말이 이제 인간이 있는 한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범죄는 관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박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을 때하고 사형제를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지금 사형제가 폐지됐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채로 있거든요. 아까 우리 예비회의할 때 팀장님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박미영 사회자님 얘기에 따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현재로서 102개 국가는 이제 사형제 폐지를 헌법과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102개 국가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사형제가 존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하는 나라가 한 40개 정도 돼가지고 한 140여 개국이 실제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닌데 제가 저기 조사한 바로는 2009년을 기준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107개국 그리고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31개국. 네.
그래서 근데 2007년 기준이신데 네, 저는 이제 2009년. 오늘자 보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 더 사형제가 늘어나는 폐지되거나 네. 아니면 나라 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독립한 나라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아마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이기 때문에 기자께서 더 그와 같은 늘어난다. 팩트 체크는 아니요. 네, 그 정도의 팩트 체크는 해주셨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떤 범죄 통계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죠.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도 예방 실제로는 네. 그렇지 않는 조사 결과가 연구돼 있다. 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사형제도가 존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여기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 인혁당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아주 사형제도의 극단적인 이제 그 불합리를 보여주는 예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맞아요. 재판을 한 거야. 그래갖고 판결 선고 난 지 18시간 만에 데려다가 사형을 집행해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뭐 이런 게 이제 민주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생겼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국가정보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기관 이름이 중앙정보부였었거든요. 네, 맞아요. 중앙정보부에서 그 조작해갖고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거나 인권 탄압으로 쓰거나 또 그런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혹시라도 오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흉악한 범죄자가 저기 할 때 저도 이렇게 치밀거든요. 저런 놈은 죽여야지. 근데 그런 이제 일반적인 법제도나 국가의 제도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의 개별 구체적 사례를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인권적인 기초 위에서 그 광범위한 국민들을 상대로 해갖고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훅 올라와도 그렇죠. 좀 제 의견이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형제의 반대 입장이긴 해요. 예, 그렇게 한데 이게 토론이다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사형제가 인권 차원에서 저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있고 또 판단을 내린 후에 뭐 무죄로 밝혀지면 또 안 되니까 저도 반대를 하는데 뭐 사회 안정성 얘기 우리 호인 동지가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형제가 사회를 안전성을 유지시켜준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요. 연구 결과도 없고 밝혀진 바도 없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 사형제가 있음으로 해서 뭐 사회가 더 안정된다라는 어떤 근거는 사실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거는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 안정성이 더 유지가 된다라는 유지가 거죠.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반대론자니까 자꾸 그쪽으로 사회 안정성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누구를 사형을 집행할 때 개인이 죽이는 게 아니고 국가가 죽이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인데 이거. 어제 자꾸 반대로 얘기를 하게 근데 그래서 개인도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얘기하시면서도 이제 자꾸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간섭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진짜 그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겁을 주면 사형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범죄가 예방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심한 범죄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강도만 할 거를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형제가 일방적 예방적 효과라는 게 왜 강도 살인을 하지? 강도 살인을 하면은 국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겁먹어갖고 예방된다는 아니 게 왜냐면 반대. 아니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강도만 하면 될 거를 아. 만약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을 강도만 해도 될 거를 이 사람이 나를 신고를 하면 내가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리는 거지. 아 근데 네. 그거는 조금 저는 아니 그래서 바로 동의가 안 되는 아니 게 그래서 그 보통 심리상으로 있어요. 그런 범죄 심리가. 강도죄에 대해서까지 사형을 과하는 아니 나라는 그러니까는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도라고 얘기한 건데 네. 만약에 성폭행으로 예를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아. 그냥 성폭행만 해도 돼. 성폭행을 한 후에 꼭 죽이는 살인을 하는 범죄가 같이 일어나잖아요. 얼굴 범인을 얼굴을 본다던가 하면은 꼭 죽이거나 살인을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네. 공감이 안 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범죄 심리에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나를 심리에 보고 그런 게 있다. 나를 범인을 보면은 범인을 뭐 신고를 하거나 일이 이렇게 되면은 나를 신고할 거라는 두려움에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그래서 거죠. 범인들을 맨 처음에 네. 포위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정시키는 거예요. 범인을. 지금 우리는 너를 자수를 시킬 거니 자수하면은 괜찮다. 괜찮다. 죽이지 않는다. 네, 네. 무화 정책으로 일단 펼치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그 범죄자들을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순순히 나오게끔 하는 게.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뭐 청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법을 유지하느냐 여부, 개정하느냐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애들이 이 법 제도나 이런 거를 훤히 꿰뚫고 나는 가해인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훨씬 더 잔혹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걸로 나아가는 게 있어서 그건 아예 청소년법을- 처벌을 아예 안 예.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사형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형까지 과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뭐 반역을 꾀하거나 국가를 전복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사형을 과하는 그와 같은 형법이나 특가법 조항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그 범죄인들도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반 예방적 효과라는 것들이 이제 아무튼 내가 너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국가의 사형제도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형제도를 존치시키자는 분들의 주 논거 아닌가요? 정동지가 지금 예. 찬성하는 아니 찬성이 논리 아니라 같은데? 아까 그 얘기가 저는 그래야 좀 공감이 가고 납득이 가는 설명인 것 같아서 제 의견을 한번 말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찬성론자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선진국들은 다 폐지하는 추세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폐지하는 추세다 반대를 하고 있다. 이제 아까도 몇 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반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선진국은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가 많고 뭐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주로 존재한다는 말에도 뭐 수긍을 하지만 그렇기에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우리가 사법 체계는 후진적이라는 그런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형제가 폐지된 곳이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 선진국들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이죠. 네, 미국이 법률 체계는 각 주마다 서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주들이 많아요. 미국에. 아니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는 거지. 미국은 이제 주별로 폐지된 주가 17개인가 있다 그러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50개 주니까 이제 유지하고 있는 주가 더 많겠지. 근데 이제 미국하고 유럽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가 어떠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논거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인권이란 제도하고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판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국가가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그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근데 저도 아까 모두의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잔혹한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보통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저도 저런 놈은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왜 사형제도를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냐면은 많다고 설문조사가 왜 나오냐면은 일단 감성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사형제도에 대해. 네, 그래서 왜 살인자들을 왜 살려야 되냐라고 접근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런 관점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법에 의해서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법이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사법이.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아까 내가 이거를 내가 감정이 여기입이 됐는데 나라가 어떻게 됐든 국민의 그런 생명권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왜 국가가 결정하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이 나오거든요. 왜 국가가 그걸 결정하냐? 사람의 목숨을 국가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특히 뭐 카톨릭 교단이나 이런 데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반대하는 분들은 왜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사형제에 민감하냐면은 일단 아까 구정동지가 말씀했듯이 우연치 않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뚝딱 이렇게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그리고 날아갈 뻔한 사람도 심지어 전 대통령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형제도가 너무 남용되면은 이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폐지는 해야 된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잠정적 폐지를 한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또 재미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게 사형을 시켜야 되는 천인공노의 범죄를 저지른 죄인한테 징역 300년 뭐 이런 평생 살게끔 그렇죠. 평생력 그냥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징역 범죄별로 그 형량을 산정을 해갖고 그 맞아요. 형량을 다 더해서 뭐 한 100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또 아니 징역 근데 1000년. 이게 뭐 어떤 문화적 특성이나 뭐 이런 것도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예 이슬람 율법으로 단죄를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또 싱가포르에서는 태형이라고 실제로 옛날로 말하면 곤장 비슷한 거지 그런 거를 과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다고 뭐 싱가포르이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진국 후진국 문제도 아니고 근데 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나라 또 사형제도가 잠재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2차례 사형제도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네. 네, 뭐 우리 동지들도 여기 애청자들 의견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뭐 우리 김재욱 씨가 살인범도 전부 사형이 언도되는 게 아니다. 뭐 아까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살인범 이외에 뭐 다른 범죄 사형은 정말 극형이기 때문에 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뭐 우선은 검찰에서 구형을 하는 단계에서 한번 필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또 본인도 사형 선고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그 사형을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또 법무부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의 운영 추세로 보면 그렇게 남용될 여지가 크지는 않은 거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만에 하나 억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무교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뭐 촛불을 켜던 뭐를 하던 지켰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인권이나 민주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는 또 퇴보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앞에 뭐 박근혜 정부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희생당했던 부분이 있던 거고 또 뭐 민주정부라고 할지라도 감시가 소홀하면은 또 어떻게 딴 생각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수라는 게. 그래서 뭐 헌법에 다른 나라 일단 헌법을 먼저 보자면 프랑스의 경우는 헌법 66조 1항에서 누구든지 사형을 선고받지 아니한다라고 아예 그냥 명시를 했네요. 그래서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고 그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헌법 10조에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된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독일은 기본법 102조에 사형은 폐지된다라고 돼 있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조는 누구든지 사형 언도를 받거나 사형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반면 일본은 우리 이웃인 일본은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정에 있어 최대한 존중된다고 했다. 공공복리에 반하면 그러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사형제 시행국인 거죠. 일본 사람들 독하고 호전적인 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인간의 생명 존엄성은 존중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논의한 것 중에서 나온 얘기대로 66.1%나 되는 물론 뭐 중앙일보라는 신문사의 여론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국민의 어떻게 보면 다수잖아요.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다수가 그 사형제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어떤 이와 같이 사형제 폐지를 실행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들, 뭐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표를 의식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용기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이제 잘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옳다 그르다 뭐 이걸 찬반 논란이 있고 어쨌든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폐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론의 지금 대다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론 뭐 절대 대중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잘 어떻게 수렴을 하셔서 했으면 잘. 우리 또 이 천부인권사상 논쟁이 붙어갖고 김재욱 씨하고 전춘희 씨하고 아무튼 뭐 그러네요. 사람의 생명도 이제 하늘이 줬다고. 근데 하늘은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종교를 가지신 분, 안 가지신 분, 뭐 그래도 누가 줬던지 간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제 찬반 논란은 일단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러시죠. 이게 참 무거운 주제인데 그래도 덜 무겁게 얘기하는 건가요? 이 정도면 덜 무겁게 얘기한 거죠. 뭐 아무튼 뭐 희생당하거나 좀 편안히 좀 삽시다 진짜. 골치 아파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건 올라오잖아. 이런 사건은 좀 거의 2년 쪽 안 돼서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살인 사건 자체는. 근데 사람들이 뭐 약간 진짜 환경적인 압박에 처하다 보니까 그건 뭐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또 피해의식도 강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잔혹성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부겸 의원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하신데 이 여론을 뭐 어떻게 뚫고 하실지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여론은. 그러면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또 뭐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죠. 네. 상당하네요. 최저임금 지금 위원회에서 30년 된 최저임금제를 연내 개편을 하겠다. 업종별 차등을 두겠다. 뭐 이제 테마가 한 6가지 테마가 6가지 안이 있는데 이제 논의 과제를 발표를 했죠. 네. 기준이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더 많이 받고 싶다. 덜 줄 방법이 없겠나. 이런 발상부터 기본적으로 경영계하고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계획 안에 뭐 어떤 것을 포함을 시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지금 이제 다툼이랄 거까지는 없지만 이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경영계에서는 더 많이 포함을 시키고 싶어 하고 노동계에서는 이제 뭐 최소한으로 해서 더 나중에 더 부과되는 것을 늘리고 싶어 하는 거고. 아니, 사회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이제 꼭 10,000원까지 올리는 거에 이론이 없는 거는 아니죠. 그것까지 그렇죠. 정리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시키겠다. 네, 참고로 지금 10,000원까지 인상시키는 걸 정동지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제 기업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뭐 2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우리 자체가 가진 원가 경쟁력이 이제 한계가 있어요.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폐쇄된 국가 내에서만 경제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개방 경제 체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외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글로벌 경쟁을 할 때는 이제 자원을,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싼 인건비를 가지고 그거를 원가 경쟁력에 무기를 하고 있는 외국 기업과도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리된 거는 첫 번째로는 올해는 6,470원이 최저임금이고 그게 7,530원 시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최저임금. 임금은 이제 이 시급에 일한 거를 산정을 해갖고 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6.4% 올려가지고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7,530원으로 한다. 이거는 정해진 거죠 지금. 그다음에 아까 10,000원까지 올리는 거는 계획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 체력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7,530원의 시급을 산정을 해갖고 이걸로 최저임금을 산정을 할 때 그 산정의 기초를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1, 2, 3번의 쟁점이 있는 거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어떤 구조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계에서 그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그런 거를 완만하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천히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노동계는 이제 지금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그 3가지 테마, 그건 좀 사회자님 소개를 해주시죠. 노동계에서는 지금 이제 미혼 단신, 그러니까 1인당 뭐 최저임금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산정을 하는데 그걸 이제 가구 생계비를 도입을 하자.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4인 기준에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생계비를 도입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등을 적용을 그건 아까 경영에서 했고, 그렇죠. 일단 노동계에서 그렇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재고를
하는 거는 뭐 강제력을 줄 것인지 예, 그런 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 실행 수단을 더 네. 강력히 확보하려는 그런 그리고 것들이 있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주휴 수당이 있는데 그 주휴 수당이 사실은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7,000원이라고 하면 주휴 수당이 20%가 붙어서 8,400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보면 그런 이념적인 쟁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친노동 정책을 많이 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공헌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좀 약간 강성 친노동주의자가 아무래도 많이 계시잖아요. 계시다 보니까 지금 좀 급격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는 또 앞에 나름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은 있어요. 이제 개혁은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정권이 이제 말기로 갈수록에 레임덕이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말발이 안 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면 과감하고 확실하게 걸자 이런 조급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짚어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천천히 가자 이런 생각이. 그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면서 가야 그 다음에 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고 사실 제가 몸담고 있는 기업만 해도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요새 이제 약간 뭐 경제신문 이런 데는 정부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예들이 있어요. 정말 그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일자리가 줄더라. 그러면서 이제 제시된 사진이 어떤 맥주 가게가 있는데 맥주 가게에서 사람이 이제 글라스에 따라가지고 서빙을 하던 거에서 나중에는 ATM 기계처럼 맥주 ATM 기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위에 이제 맥주 종류별로 있고 자기가 가고 자판기 넣고 저기 해갖고 오고 아까 오기 전에 이제 요기한다고 황동지도 이제 아까 햄버거 먹었잖아요. 아니, 저도 이제 우리 동네 버거킹에 가면 키오스크가 서 있어가지고 주문을 이제 벌써 기계가 받아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최저임금위원회 그 위원장님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자면 그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근로 시간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인건비가 비싸졌기 때문에 영업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일부 줄어들고 근로자 총소득도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고용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사업주는 고용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근로시간이나 영업시간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된 효과다. 네. 아니, 그거는 저 양반 생각이지. 근데 이게 이게 어느 정도 전문가의 통계치가 있다. 그렇죠. 통계치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된 효과라고 하니까요. 저는 이거를 맛봤던 게 이게 제가 2014년부터 알바를 했었거든요. 제일제면서 현장 경험. 대기업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2015년부터 알바였구나. 2015년부터 2016년에 올라오는 사이에 시급이 몇백 원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6천 얼마에서 7천 얼마로 올랐거든요. 근데 딱 이게 시행되는 순간 제가 알바 시간이 딱 2시간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3개월 뒤에 또 2시간이 줄었어요. 총 4시간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에 제가 원래 8시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너무 8시간을 다 일하다 보면은 그 일하는 만큼의 제 돈을 또 줘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쓰거나 아니면 매니저들이
일을 하거나 때우거나 이런 식으로의 그 알바가 되는 조정이 거지. 되는 예, 거지. 조정이 되는 시간이 조정이 되는 거지. 일자리가 마구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AT&T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극단적인 예로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언론 게- 기사가 소개해놓은 예, 거예요. 언론 기사 근데 이게 바로 그때 말했던 안철수의 4차 산업이거든요. 이런 그 프레임이. 그런데 이게 시행되면은 또 다른 일자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버스 기사들이 원래 옛날에는 그거 있었잖아요. 우라이 하면서 안내양이 근데 없어지고 나서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그거를 개발하는 그 회사에서 또 다른 그런 그 일자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가 네, 생겼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자리가 또 생겨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축소되는 걸로는 좀 그 경영계에서도 그 말 너무 일반화시키는 게 너무 좀 아니 서로 그렇지. 예, 서로 근데 예. 아니 나는 딱 예를 든 거를 물품으로 예. 주는 건 그건 너무 아니고요. 치사한 예. 것 같은데 예, 줄어든 안내양의 예. 숫자보다는 시스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의 숫자는 훨씬 적을 거예요. 아니 더 많이 늘어났죠 인력이. 어떤 게? 그 시스템 그러니까 개발하고 전문적인 아니, 인력이 늘어났죠. 버스의 그 돈 계산하고 그 요금만 만드는 그 인력하고 그 인력보다 안내양의 숫자가 적은 거보다 그거 개발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나의 시스템은 그렇지만 그 비슷한 시스템은 고 시스템만인가 뭐 지하철도 있을 테고 유사 시스템이 되게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이 경영계에서 일반화시키는 거는 좀 어긋나고 이 경영계에서 이제 말할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가 경쟁력을 말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해외 경쟁하면서 경쟁하는 시스템이 원가 경쟁력이 너무 빡세거든요. 왜냐하면 노동 시장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해외 그 외국인 노동자를 다 영입하려는 것도 그런 논리 그런 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뭐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공장에 일하고 그런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일하니까 그죠. 예. 그 힘든 일은 또 웬만하면 어려운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도맡아서 하면은 이게 바로 그 선진국 그 시장이 문제점이 똑같이 우리나라가 답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뭐 저희 회사에도 이제 외국 근로자가 뭐 한 80분 가까이 계세요. 근데 뭐 구할 수가 없어. 한국 사람은. 네, 맞아요. 구할 수가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현장에서 이제 건설 현장이니까 거기서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욕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 뭐 서로 그분들한테는 그게 시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돈 받고 이 처우에 그 감수하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거. 그런 노동의 공급이 있고 그 노동 수요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채용해가지고 그 노동을 투여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생산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물론 뭐 아까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게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추세를 예상하는 게 다 허황되다. 이렇게는 또 본인도 얘기 못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량화된 수치로 나타나는지는 향후에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이걸 조정을 하자. 뭐 심지어는 이 말을 제일 강력하게 꺼냈던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처음에는 드라이브 걸어갖고 훅 올려서 16.4% 이렇게 올라가지만 계속 매년 16.4%씩 올리다가는 감당 못할 게 뻔히 보이거든. 솔직히 계속 급격하게 올리면은 또 이게 원가랑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노사 간의 협의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노사 간의 되게 협의가 왕성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노사 간의 문제만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번 인상안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를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번 이제 논란에 대해서 이제 뭐 급격한 인상이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킨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경제 주체들이 권리만큼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 하며
그 부담을 타인에게 미루는 경향이 크다. 이제는 소득 분배 개선 정책을 어떤 수준에서 진행할 것인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쵸? 지금 불평등이죠. 너무 심화돼서.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 상승이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결정이 된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최저임금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지금부터는 인상으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을 도와주는 정부 정책이 충분하고 시기가 적정한지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된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쪽이 뭐 기업일지 아니면은 어떤 측이 될지에 대해서 뭐 결과론적으로 논의를 하고 뭐 헤쳐나가는 방법을 논의하는 게 더 생산적이다,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아니 근데 저는 이거야말로 사실은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프레임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미 저질러 놓고 저질러 나서 이거는 이미 기정사실이니까 그 기정사실화된 거에 부작용을 제어하자 이렇게만 호도를 해버리면 사실 모두 정책이 다 그렇죠. 네. 거기서 합의가 되냐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게 옛날에 이제 88년도 이럴 때는 그게 노동운동을 하는 거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전태일 열사나 뭐 이런 분 계시고 이럴 때는 그때는 노동자들이 많이 노동자가 핍박받고 착취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요새 우리가 노동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거나 또 뭐 민주노총이 갖는 어떤 정치적 지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대형교회가 무서운 거는 뭐냐면 세력화되고 조직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대형교회의 수장인 목사가 갖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나 특히 표로 연결되는 정치적 영향력이 무서워서 김진표 장로의 그와 같은 액션도 나오는 거고 아까 우리 인권조례에 관련돼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 동네 큰 교회에 목사님이 버스로 사람들 싣고 와고 신도들이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민주노총이나 뭐 한국노총도 일부는 그런 저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금속노조나 뭐 이런 데 관련된 어떤 분들은 정말 노동자 일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와 같은 대기업 노조나 그 산별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지가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은 뭐 5인 이하 사업장. 그 다음에 정말 아까 두려운 건 뭐냐면 시간을 줄이면 좋은데 그 망하는 거야. 그 사업자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누가 조절하거나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곧 단위 세포 하나가 다 죽어 없어지는데 그런 죽지 않을 정도로는 버틸 수 있게 해야 되는 컨센서스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5인 이하 사업장의 그런 노동자들을 뭐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이런 노조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노조의 탓이 아니에요. 나라의 그 근로기준법이나 그 노동법이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노조를 조직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법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고 그 산별노조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못하는 거지. 아니 일리는 있으신 말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노조에서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노조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하의 그 아니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파이가 이만한 게 있잖아요. 그 파이를 쪼개 먹는 거야. 근데 파이를 쪼개 먹을 때 이제 세력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세력이 많이 갖고 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기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 가장 많이 갖고 가는 사람들이라니까 노동계 쪽에서. 그러면 이건 어떤 나머지 사람들이 논아가질 게 줄어드는 거지. 근데 또 그거를 노조 귀족이라고 하면 또 어폐가 있는 노동 게 귀족?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노조라고 말하면은 그게 어폐가 있는 게 삼성이나 포스코는 노조가 없는데도 지금 되게 많은 파일을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뭐 노조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면 또 거기에선 또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 많이 버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 이런 뭐 또 금속노조나 어떤 노조라고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하면은 맞지가 않는 어떤 그 구조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불평등에 있어서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어떤 상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 귀족인 거죠. 그렇게 많이 버는 상위에 몇 퍼센트의 노동 귀족이 있는 거지 노조 귀족 노조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아니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 뭐 이런데 귀족 노조죠. 뭐.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보수나 어떤 그 측에서 어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그걸 하는데 이제 프레임이다. 보수 쪽에서 씌운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귀족 노조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 귀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상위의 몇 퍼센트의 그런 수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 귀족 노동자들이라고 우리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노동 귀족과 귀족 노조는 다르다.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뜻이네. 노동 귀족 그것도 이게 그 언론사나 이게 그때 많이 생겼거든요. 노무현 때 그 노무현 때 그 언론사 반대쪽 언론사들이 되게 많이 갖다 쓴 표현이에요. 그 귀족 노조가 그런 프레임이 그 현대자동차나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특히 그때 피해받은 사람들이 그 좀 다수의 선량한 정교조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소수의 정교조 좀 독종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싸잡아 일반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종교조는 나쁘다. 종교조 그래서 종교조가 그 다음 정권부터 아예 싹 죽고 지금은 교권이 아예 무너지고 있는 사실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정교조랑 공무원 노조도 사실은 귀족. 네, 그 어찌 보면 귀족 노조라고. 노동 귀족. 그러니까 그 노동 귀족이란 거 그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근데 그런 거죠. 이제 사실은 나는 내 이익을 대변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할 때 부작용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비난을 안 받아. 그렇죠. 받더라도 조금 비난을 받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어떻게 보면 제일 비난 크게 받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귀족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노동 귀족의 어떤 그와 같은 행태 때문에 진짜 피해 보는 게 오히려 자본가나 고용주가 아니라 다른 그렇죠. 협력업체나 영세업체의 노동자의 몫을 위에서 챙기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는 분배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거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를 조직할 수 없는 그 밑에 뭐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라던가 5인 이사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뭐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오히려 월급을 못 받거나 그러면은 그렇죠. 그럴 때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몇 명이 더 많죠. 80%가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솔직히 그럴 일이 없어요. 월급이 떼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정확히 나와야 되고 안 그러면 노조에서 그냥 확 더 말하니까 솔직히 아니 근데 이제 없는데. 보호의 범위가 우리가 이제 노조라는 건 노동조합을 줄여서 노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4명 있는 사업장이다. 5인 이하 사업장에. 그럼 4명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가 뭐 예를 들어서 3대 노조에 들어가고 거기 뭐 하고 근데 개인의 권리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어떤 자기의 임금 청구권이 박탈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사실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죠. 개인적으로 뭐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 교섭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 응? 그렇죠. 그렇고 뭐 어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런 노동청 네. 가야죠. 근데 가더라도 어. 좀 큰 회사 근무, 그러니까 그런 작은 데 근무하거나 이렇게 열악한 데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지나 이런 거를 큰 아무래도 데서 모르지. 큰 데처럼 이제 정보가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되거나 심지어는 노동조합이 있고 규모가 큰 회사는 노조가 나서서 그걸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일일이 자기 권리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단체 우리가 교섭이나 이런 모르는 걸 통해서 어려움이 이야기를 더 있을 하는 수도 거죠. 이것도 약간 경험담으로 얘기하자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노가다 있었는데 네. 많이 해봤네. 군대 가기 전에 노가다를 했었는데 이게 저는 거기를 갔어요. 인력소로 갔어요. 근데 인력소에서 이제 거기서는 그때 당시로는 9만 원 정도의 그 돈을 받고 인력소에서 1만 원 정도 떼가는 정도의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2만 원을 떼였어요. 한 30일 동안. 어. 그러면 그 당시에 1만 원씩 떼있으면 많이 떼였잖아요. 많이 제가 일한 거에 비해. 그래서 제가 그 인력소에 따졌어요. 그럼 노동청에 신고해라. 그래서 노동청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노동청에서는 딱히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경찰서에도 신고해봤는데 경찰서에서도 딱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로관계가 없다는 네, 거죠. 그 사람들은 소개해 준 거죠. 네, 그냥 그 사람들 소개해 준 거고 이 사람들한테 얼마 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돈을 못 받고 나왔는 거죠. 그런 돈을. 그러니까 제가 2만 원 떼인 돈을 못 받은 거야? 30일 아니면 아예 9만 원을 다 못 받은 거야? 30일 동안 그 2만 원씩, 그러니까 1만 원씩 떼인 거. 그거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 경우가 저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주한테 떼인 게 아니고 브로커한테 떼인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저희가 파견 그런 거랑 근로자법에, 비슷해.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 예. 파견 근로자법을 어긴 건데 그것도 어디다가 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밥이 없어서 뭘 먹지, 크로빵 먹지, 이런 거랑 그 실정을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런 경우가 좀 많대요. 제가 생각보다 많대요. 인력 소개소가 원래 말이 좀 많아요. 네, 이렇게 먹고 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토요일날 쉬지만 토요일날 토요 근무 안 하는 업장도 네, 되게 특히 당연하게 안 야근도 쉬는 되게 데도 많은 데도 많고. 그러니까 야근은 해도 초과 근무 초과 수당 안 주는데 안 주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지금 최저임금 얘기하다가 이제 노동제도 전반으로 다 갔는데요. 다시 좀 정리를 하자 보면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일자리가 이런 훼손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으면서 우리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돈을 이제 합리적으로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 그렇죠. 이제 최대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거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를 이제 정책으로 삼은 것 같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논쟁이 계속 이제 일어나면 해결을 하는 걸로.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넌 사회적 합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왜 그 안희정이 생각나는지 이게 그런 아이콘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우리도 결국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 기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토의하고 힘들더라도 합의를 도출해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심 부리면은 누군가는 어차피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조금씩 줄이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게 예. 결국은 여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네, 말씀이요. 공감 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업보다는
백성이라고 국민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잖아요. 또 국민들이 더 불평등한 열세에 있는 국민들이 더 많고 불평등을 어쨌든 줄여야 하는 어떤 시대적 사명이 있는 요즘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서 아이 진짜 뭐 마무리가 훈훈하네. 훈훈하네.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훈훈하네.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을 배척할 거는 아니에요. 결국 기업들이 특히 우리처럼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체제 하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 결국 이거를 논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세금으로 걷던 뭘 하던. 그래서 기업들도 좀 잘 융성할 수 있게 뒤받쳐가면서 노동자 권리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을 한 만큼 나눠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뭐 여러분이 많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오늘 많이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뭐 토의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은 우리 안희정의 임시정부 그 페북에 있는 홈페이지에 제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